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아주 많은 곧 40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범하던 저의 인생에 잠깐의 고비와 굴곡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으니 감안해 주시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보다는 패션 잡지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동대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즐겨하는 아이였습니다. 저에게 즐거움이자 행복을 주는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어린 나이에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게 서툴렀던 첫 의류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꽤 잘 되는 편이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운영 중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은 2호점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저의 본가는 수원인데 동대문이랑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동대문 근처 아파트에 집을 얻었어요. 남편은 2호점 매장 오픈할 때 인테리어 보조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의 끈질긴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고 성실한 것 같아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성실한 게 최고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성실한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신혼집은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가전 가구도 원래 쓰던 것들로 계속 쓰고 남편만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현재 제가 운영하는 매장 중 2호점 운영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골칫덩어리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겨우겨우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 다녀야 6개월, 짧으면 2개월 정도 다녔죠. 도련님은 매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도련님은 한동안 띵까띵까 놀다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회사가 신혼집 근처였어요. 처음에는 야근했다가 막차 끊겼다는 핑계로 신혼집에서 자는 날이 늘었어요. 아이고 형수님, 저 오늘도 신세져도 될까요? 회사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지내는 게 자꾸 편해지네요. 제가 오는 길에 치킨 사왔는데 맥주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또 왔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도련님 모습이 뻔뻔해서 기가 찼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자주 와도 불편한데 도련님의 잦은 방문은 반갑지 않았어요. 들어와. 형 집인데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여보, 같이 맥주 한잔 하자. 이 집 치킨 맛있잖아. 하지만 더 기가 차는 상황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인 양 얘기하는 뻔뻔한 남편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도련님, 회사 야근 엄청 많네요? 그래도 이번 회사는 다닐만 한가 봐요. 그전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그만뒀잖아요. 이번 회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다니려고요. 그래, 이 자식아. 너 이번엔 좀 오래 다녀봐라.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니면 내가 너 100만 원 준다. 우와, 정말? 형, 그 말 무르기 없기다. 알았어. 내가 열심히 다니는 모습 보여주지. 그렇게 야근 및 새벽 출근 핑계로 자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희 신혼집에 도련님 짐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취미방으로 쓰던 방은 온전히 도련님 방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시모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신혼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오이소박이 가져왔다. 다른 기본 반찬들도 챙겨왔으니까 애들 잘 좀 챙겨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오이소박이는 진짜 최고야. 엄마, 우리 이거 인터넷에 팔까?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은 옆에서 오이소박이를 한 입 베어 물으면서 해맑게 얘기하는데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져다 주신 시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시모 아들 둘을 맡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 우리 둘째가 요즘 회사 마음 잡고 다니려는 것 같은데 집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니? 애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여기랑 진짜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딱 좋다고 하던데. 네? 저희 집에서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남편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거의 지내다시피 하는데 아예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신혼집이에요. 지금도 자주 오는 거 불편한데 계속 지내라뇨. 솔직히 지금도 불편한 상황 많은데 매일매일 지내면 저는요? 제 생각은 안 해주세요? 뭐가 불편해? 딴 방을 쓰는데. 어차피 걘 저녁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출근만 할 건데.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싫어요. 저는 제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해도 싫어요. 주변에 오피스텔 많으니 오피스텔 구해서 지내라고 하세요. 남자 혼자 살기에 좋은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도련님도 형수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는 형수가 돼서 네가 먼저 집에서 지내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어쩜 그렇게 매몰차니? 뭐 월세비가 없어서 여기서 지낸다고 하는 줄 알아? 아니, 가족끼리 좀 같이 지낼 수도 있지. 여보, 걔 아직 모은 돈도 없잖아. 아마 당장 보증금도 없을 텐데. 여기서 지내면서 돈 좀 모으고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 있으면 교통비도 많이 아낄 거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모도 미웠고 자기 동생이라고 시모 옹호하는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전 그렇게 여기서 지내게 하고 싶으면 월세를 내던 생활비를 냈으면 좋겠네요. 너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걸 받니? 쪼잔하게. 얘가 방만 빌려 쓰는 거지 그걸로 뭘 돈을 달래니? 반찬은 내가 해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반찬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도련님이 지내는 동안 저희 부부가 취미로 쓰던 방은 쓸 수가 없을 테고 그리고 쌀도 어머님이 매달 사다 주실 거예요. 반찬 해주셔도 배달 시켜 먹을 때가 있을 거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비용은 누가 내요? 그것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여보, 진짜 좀 그렇잖아. 동생한테 지내는 비용을 어떻게 달라고 해? 걔 빈털터리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왜 못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지금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빈털터리야? 쓸데없이 술값으로 쓰는 돈 조금 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좀 봐라. 진짜 너무 심보가 못된 것 아니니? 악착같이 돈 받아내려고 하네. 어머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 도련님 불편해요.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어요. 저한테 도련님은 낯선 남자라고요. 낯선 남자랑 집에서 같이 지내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어머님 딸이었어도 이런 상황 괜찮다고 하실 건가요?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 좀 보소.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예,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큰 며느리라고 아주 엄청난 애가 들어왔어 정말. 난 가야겠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나갔고 남편은 그 뒤를 쫓아나갔어요. 몇 분 뒤 남편이 들어오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당신이 더 너무한 것 같아.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도련님 몇 번 오는 거 그냥 뒀더니 아주 집에 들이려고 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걔가 계속 여기서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가 돈 좀 모을 때까지 잠깐 지낸다는 거잖아. 그 몇 개월도 못 참아? 조금만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잠깐? 그 잠깐이 어느 정도인데? 한 달? 3달? 내가 봤을 땐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어도 같이 지낼 것 같다고. 그리고 배려는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지. 해도 너무한 거야 이거는. 만약에 오래 있게 되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라고 할게. 퍽이나 그러시겠다. 이렇게 계속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하면 야근할 때마다 와서 자는 것도 못 오게 할 거야. 알겠어? 신혼집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집인데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 시모, 남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박하고 못된 형수 왔네. 뭔 용건 때문에 왔니?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소고기 사온 며느리한테 계속 그러실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야박한 건 맞잖아. 도련님이라고 하나 있는 거 품어주지 못할 망정. 예. 야박하고 못된 며느리는 소고기 드렸으니 바로 사라지겠습니다. 한두 번 그러고 말겠거니 했지만 시모는 볼 때마다 심기를 건드렸고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아빠가 퇴직하시게 되어서 퇴직 기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죠. 여보, 우리 둘 다 가면 매장 관리하는 사람이 둘 다 빠지니까 나는 여기 남아서 매장 볼게.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랑 편하게 여행 즐기다 와. 괜찮겠어? 그래도 모처럼 가는 해외여행인데.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이상 매장을 비워야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 터지거나 하면 어떡해. 누군가는 있어야지.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든겨. 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번 기회에 신나게 즐기다가 와.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남편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기도 하고 마음도 한결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대신에 내가 선물 좋은 걸로 사올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에이, 뭐 안 사와도 돼. 정 사오고 싶으면 너가 사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사와. 저는 그렇게 친정아빠 퇴직 기념 겸 가족 여행으로 5박 7일 동안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같이 갔어도 즐거웠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여행이라 더욱 뜻깊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가족 여행을 끝내고 주말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깜짝 등장해서 놀래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 전이어서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순댓국을 포장해서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남편, 도련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과 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셨는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다들 인사불성이었고요.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은 아예 제 남편 팔을 부둥켜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띵했어요.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내리친 느낌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난장판 상황을 핸드폰으로 찍었고 동영상으로도 찍어놨죠. 일단 캐리어랑 짐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휴대폰 알람음을 크게 틀며 깨웠습니다. 당장 일어나?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왜 지금 왔어?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제가 한국 오는 날짜를 그 다음 날로 알았던 남편은 도련님과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만 그랬는지 제가 여행 간 내내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남편은 술이 안 깨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장난하냐고. 지금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유부남이야. 지금 여자들까지 집안에 들이고 당신 미쳤어?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지? 횡설수설하는 남편이 그제서야 팔을 붙잡고 자던 여자애를 떼어내더라고요. 화가 주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옆에 여자까지 끼고 잠을 자? 야, 너 유부남이야. 알면서도 이래? 지금 나 없는 동안 신혼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네. 나 지금 당신 뺨을 100대 넘게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당장 내보내. 당장. 저의 불호령에 남편은 서둘러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웠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는 놀래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도련님은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냈는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해롱해롱거린 채로 휘청거리며 집안을 정리하는데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와, 여자까지 집에 불러? 아니, 영훈이 친구인데
그냥 나도 껴서 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잠이 깨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도련님 친구랑 같이 껴서 놀았어? 그것도 우리 신혼집에서? 제정신이야? 이러려고 나 혼자 여행 보냈구나? 아주 살판 났겠어. 내가 집에 없는 동안 여자들이랑 놀아나느라 재미 좋았겠어.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아까 걔네들은 영훈이랑 친한 여자애들인데, 그리고 나는 그냥 같이 술만 마신 거지. 내가 이러려고 여보만 보낸 건 아니고, 남편은 저한테 해명 아닌 해명하다가 숙취가 올라왔는지 토하러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정신 못 차리는 도련님을 깨웠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마셨길래 이 난리가 났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형수님, 웰컴. 언제 오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제 선물 사왔어요?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나가지 못해요?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주 즐거운 파티를 했나 봐요. 에? 형수님, 저 나가요? 왜요? 저 해장해야 하는데. 해장국 먹으러 갈래요? 상황 파악을 못한 듯 헛소리만 하는 도련님을 보니 뒷목이 뻐근했죠. 지금 이성의 끈 겨우 붙잡고 있으니까 끊어지기 전에 나가요. 나 지금 참으린 100번도 더 넘게 외쳤으니까 빨리. 저는 해롱거리는 도련님을 현관문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자기 신발도 못 찾고 비틀거리더라고요. 자기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형수님 왜 그러실까? 우리 엄마가 야박하다고 그러던데 진짜 야박해, 우리 형수님. 그때 화장실에 쏟아내고 나온 남편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같이 나가. 당장. 둘이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여보, 내가 어딜 가. 여기가 집인데. 시끄럽고. 지금 이런 모습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말 점심때까지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두 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앞에서 계속 있는 것 같길래 문을 열고 한마디 했어요. 10분 뒤에도 집 앞에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를 거야? 여보, 미안해. 진짜 나 반성하고 있어, 정말. 내가 형이 돼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마시고. 진짜. 형수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 오기 전에 정리라도 깨끗이 하던가. 진짜 보기 싫어. 당장 꺼져들. 다시 한번 엄포를 놓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서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 소파에 앉아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전화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시모였습니다. 또 뭐가 잘났다고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니? 남편을 내쫓아 콩나물국을 끓여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마침 전화 잘하셨네요. 상황 설명을 들으셨어요? 제가 왜 콩나물국을 끓여줘야 하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번다고 유세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아들들이 우습게 보여? 네가 재벌 2세야? 네가 삼성 회장 딸이야? 왜 갑질이야? 네가 뭔데? 말 잘하셨네요.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우셨길래 남의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파티를 해요? 심지어 큰아들은 유부남인데 젊은 여자들까지 불러서 밤새 술 마셨던데 그거 아세요? 형네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놀 수도 있지. 진짜 남의 집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랑 좀 재미있게 놀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 자기 아들이 잘못된 행동한 건 그럴 수 있는 거고 제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억지 부리는 시모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니 아들들도 그러죠.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 제 집이에요.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제 명의의 제 집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남편 집이에요? 결혼했으면 둘의 집이지. 뭐 명이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어머님, 남편이 결혼하면서 뭐 해온 게 있나요? 가전을 해왔어요? 가구를 해왔어요? 딸랑 몸만 들어와서 지내고 있으면 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동생까지 책임져 달라니 제가 무슨 성모마리아예요?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와, 이렇게 싸가지일 줄은 몰랐다. 요즘 며느리들 싹퉁머리 없다고들 하더니 너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며느리 중 최고다, 최고야. 내가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머님, 아들이 여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뭘 했는지 알면서도 이래요? 제가 눈이 안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5일 동안 비웠는데 이게 하룻밤일지 여러 밤일지 어떻게 알아요? 팔 붙잡고 둘이 자고 있는 모습 들킨 건 아세요? 이거 엄연히 외도예요,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여자들 불러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네가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눈이 밖으로 도는 거지.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돈 좀 있다고 아주 유세나 부리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봐도 질리는데 남자는 오죽하겠니? 내가 남자여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어. 지금 저한테 말실수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어머님 포함해서 어머님 아들 둘, 내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 집안이랑 연 모두 끊겠습니다. 여자 불러서 술 마신 것도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시모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여자다운 건 뭐죠? 남편 역시 남자다움이랑은 거리가 먼데 왜 저만 탓하는지. 시부한테도 핸드폰으로 오전에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냈죠. 저 이런 사람과는 못 살겠다는 문자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알았어? 아니 무슨 마마보이야? 당신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엄마한테 이러나 봐. 그리고 이른다고 전화해서 대신 화를 내는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길래 무조건 다 내 탓이래? 말이 돼?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왜 내 탓이야? 나까지 집에 오니까 엄마가 화가 좀 나셨나 봐. 그러실 수 있잖아, 옛날 사람인데. 그런 건 네가 이해해줘. 화가 좀 나셨어? 당신, 나는 화가 좀 난 정도가 아니야. 미쳐버릴 것 같아. 이해?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셔야 이해를 하지.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날 이해하신 적은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바래? 그래서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이해해. 아니, 화낼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남편은 미안하단 말이면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저 영혼 없이 미안하단 말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남편한테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아, 듣기 싫다. 아무튼 우린 끝이야. 우리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니. 우리 결혼 생활 끝이라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화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기가 막혀서.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오늘부터 남 하자.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제 남인데. 혼인신고 안 했길 망정이지. 괜히 귀찮아질 뻔했어.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이 있지. 이혼이 쉬워? 진심이야.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대체 뭘 듣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 알았어? 남편과 결혼할 때 따로 대출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는 아기가 생기면 할 생각으로 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와 생각하면 어찌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나 할 말 전했으니까 끊는다. 짐은 퀵으로 보낼 테니 그렇게 하라.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저는 퀵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집에 있는 큰 박스에 남편과 도련님 짐을 대충 넣어서 퀵으로 보냈어요. 제가 진짜 짐을 보낼지 몰랐었던 남편은 그제서야 집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끝인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아까는 나도 모르게 욱한 것 같은데 마음 상했다면 풀어라. 응? 용서 구해야 할 짓인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반대로 내가 당신 집에 없을 때 어린 남자들 불러서 술판 벌이면 어떨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 당신 유부남이라고. 내가 진짜 바보 같았다. 영훈이가 친구들이랑 술파티 하기로 했다길래 정말 저녁에 잠깐만 놀자 하고 허락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 지금 신용 나한테 바닥이야. 그리고 술파티를 왜 남의 신혼집에서 하냐고. 같이 논 그 사람들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해. 뭐라고 해도 미안해. 내가 진짜 납작 엎드려서 살게. 응? 미안해. 용서해주라. 진짜 네가 내 말 듣기 싫다고 하면 말도 안 할게. 옆에서 조용히만 있을게. 그냥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게. 됐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솔직히 당신 성실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다 부질없다. 이제 와서? 제가 나가라고 해도 도저히 말을 안 듣길래 친오빠한테 SOS를 쳤습니다. 친오빠가 사정을 듣고는 남편을 끌고 1층으로 가서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도 결혼한다 했을 때도 동생 돈만 보고 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나였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뭣도 없는 남자한테 집 주고 매장 맡기고 하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여? 네, 형. 제가 진짜 앞으로 딴 생각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게요. 이미 딴짓 다 해놓고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는 거야? 다신 내 동생 앞에 찾아오지 마. 그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쉴 틈도 없이 매장 관리를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여행으로 자리도 며칠 비웠고 남편이 또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확인도 해야 했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매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매장도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매장 난리 났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직원 하나가 울먹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가신 동안 2호점 사장님 동생이라는 분이 여자분 데리고 와서 옷 골라가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도련님이 여기로 왔었어? 여자 데리고? 네, 제가 사장님 자리 비워서 곤란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다 처리할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미쳤어 진짜. 언제 왔었어?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2번 왔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2호점에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골 때린다. 몇 시쯤인지 대충 기억나? CCTV 좀 확인해보자. 도련님은 제가 없는 동안 여자들 데리고 와서 옷 선물을 했더라고요. 물론 계산은 안 하고 자기가 다 해결 가능하다며 그냥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상황이 이런 것일까 싶었어요. 도련님이 가져간 옷들의 금액을 확인하니 50만 원 좋게 넘더라고요. 하연아,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CCTV 부분 저장해서 USB에 담아줄래? 나 2호점도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또 매장에 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2호점으로 갔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출근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여기 내가 관리하는 매장이잖아. 솔직히 남편은 제가 관리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지 매장을 아예 전부 맡기진 않았거든요. 자기 매장이라고 하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발품 팔아 키운 매장인데 결혼해서 운영 맡겼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운영을 잠시 맡긴 거지 이 매장을 당신한테 준 거 아니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저 직원이야. 내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사업자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웃긴다. 너 진짜 나랑 끝낼 거야? 나는 이대로 못 끝내. 아, 몇 번을 말해. 끝이라고 끝. 당신이 안 끝내도 내가 끝낸다고. 한쪽이 끝났다는데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매장 운영도 이제 안 해도 돼. 아니, 못 하는 거지 이제. 당신은 잘렸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알아들어? 퇴사 처리할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반성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빌어야 하는 거야? 웃겨 정말. 당신이 평생 빌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도련님 매장에서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주 신났더라? 당신도 알고 있지? 1호점에서 얼마를 가져간 줄 알아? 그거 절도야. 왜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옷을 가져가? 아, 옷값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좀 있는 척하고 싶었나 보지. 내가 줄게. 얼만데? 옷값 주면 될 거 아니야? 하, 지네가 사장인 줄 알고 아주 꼴값들 떨더니. 옷값은 가져갈 때 주는 거야. 왜 있는 척을 남의 매장에서 하냐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 될 생각은 안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일군 내 매장에서 생색을 내는 거야. 하, 옷값은 일단 됐고 꺼져. 당장 꺼지라고. 왜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사람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 남편의 행동에 우라가 치밀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화가 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앞으로 진짜 잘한다고. 진짜 이혼은 아니잖아. 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매장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건 맞니? 애초에 내가 좋아서 만난 건 맞아? 하, 다시 한번 생각해도 우린 아닌 것 같아. 안 맞아. 내 인생에서 끝이야. 아웃이라고 아웃. 매장에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는데 너무 쪽팔렸고 남편이 무릎 꿇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어도 펑펑 오열해도 나 마음 안 바뀌어. 당장 일어나. 지금 구경거리 된 거 안 보여?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거야. 내가 가라고 몇 번을 말하니? 가. 제발 좀 가라고. 내가 부탁한다. 제발 내 매장에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남편은 계속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매장으로 왔더라고요. 무릎 꿇은 남편을 보더니 저를 향해 다가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 이년, 못된 년, 아주 나쁜 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무릎 꿇게 해?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아주 싹퉁머리 없는 것. 이거 놓으세요.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너 우리 영감한테 뭔 사진을 보낸 거야? 네가 뭐라 그랬길래 영감이 우리한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어머님 아들들이 제 집에서 여자들이랑 술 파티하고 널브러져 있는 거 보냈어요. 왜요? 제가 뭐 없는 말 지어서 아버님한테 얘기했을까 봐요. 사실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어머님 아들들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부한테 사진 보내고 나서 시부가 남편과 도련님을 크게 혼을 냈나 보더라고요. 사실 꾸지람 받을 일 많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에 머리채를 더 꽉 세게 쥐고 흔들었습니다. 아, 놓으시라고요. 신고할 거예요. 이것 좀 놔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이거 놓으세요. 내가 왜? 못 놔. 네 머리털 다 빠질 때까지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 벼르고 있었어. 머리채 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겨우 시모를 떼어주었습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난리통에 시모가 괜찮은지 쪼르르 달려가서 챙겨주더라고요. 솔직히 머리채 잡힌 건 난데 왜 지 엄마를 걱정하는지 짜증이 났고요. 정말 그 집 식구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웠어요? 둘째 아들은 남의 매장 와서 옷을 훔쳐가질 않나.
그 잘난 첫째 아들은 지 매장도 아니면서 자기 매장이라고 우기질 않나. 그 엄마라는 분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머리채를 잡지 않나. 진짜 뭐 이런 경우 없는. 뭐? 이년아, 할 말 다 했어? 머리채 더 뜯기고 싶어?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더 해드릴까요? 여기 사람들 있는데 집안 망신 당하고 싶으세요? 뭐 잘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길가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제 말을 듣고 난 뒤 시모는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째려보더니 디피되어 있는 옷들을 다 집어던지고 마네킹을 넘어뜨렸습니다. 담이야, 지금 당장 112에 전화해. 지금 어떤 미친 아줌마가 와서 영업 방해하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얘기해. 어린 아르바이트생은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울먹이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 친구한테 너무 못 보일 꼴을 보이고 겁먹을 상황에 같이 있게 해서 너무 미안했죠. 뭐? 미친 아줌마? 이게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시모는 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장 주위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모를 말리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진짜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그게 믿음직스럽겠어요? 5분 만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오니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시모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찾아온 경찰들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두 분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매장 엉망으로 된 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이 집 둘째 아들이 제 매장에서 옷도 가져갔거든요. 절도죄 추가로 해서 이 집안 사람들 신고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모든 내용 CCTV에 있으니까 증거로 제출할게요. 일단 세 분 서로 가서 말씀하시죠. 저는 시모의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경찰서로 불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도련님의 절도 건의 경우 초범이라서 벌금형 정도였고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어서 합의는 안 했습니다. 시모의 영업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징역살이를 하던 벌금을 물던 관심이 없었고 역시나 합의는 안 해줬습니다. 진짜 합의 안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징역살이 하게 할 거냐고. 합의? 징역 싫으면 벌금을 내던가. 그리고 벌금형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합의 바라면 난 5천만 원 부를 건데? 해줄 거야? 지금 당신네 가족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내가 그 피해 금액까지 청구하려다가 만 거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넌 계속 내가 우스워 보였지? 너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보다는 잘난 것 같아. 싫은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이제 찾아오지 마. 남편이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몇 번 찾아왔지만 거절했죠. 나중에는 자격지심인지 뭔지 자기 혼자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데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여행 다녀온 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마비가 되었고 저는 잠시 휴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유급 휴가를 주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매장 재정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으로 지내던 아파트는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 것 같기도 했고 신혼집으로 지냈던 곳에서 혼자서 지내기 싫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전 시부는 동네 창피하다며 뭐 하는 짓이냐고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그렇게 경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시모랑 전 시부가 엄청 격한 싸움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 뒤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 시부는 고향으로 혼자 내려가셨다고 들었고 무능력한 아들 둘을 둔 전 시모는 벌금으로 많은 돈을 쓴 덕에 한동안 경제적으로 허덕였을 거예요. 이혼한 전 시모는 아들 둘과 포천에 있는 시몬의 친정에 빌붙어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처 출근 부업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도련님은 열심히 다닌다는 회사 또 때려쳐서 띵까띵까 놀고 있고
전 남편도 제 일터에서 잘린 뒤로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 경력이 없는 나이만 찬 남자를 누가 쓰겠어요? 전 남편 역시 물경력이었거든요. 저는 매장 재정비가 끝난 뒤에 다시 영업 재개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꽤 오랜 단골들이 많은 편이라 제 영업 후에도 전처럼 잘 팔렸습니다. 손님들과 전 시댁 식구들 얘기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요. 남편 복은 없었지만 직원 복은 있어서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에 3호점 오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근처에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뜨거운 연애 중입니다. 제가 돌싱인 것도 알고 매장에서 난리가 난 것도 알고 있어요. 전 시댁에서 영 끊고 한창 정신없이 지내면서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거든요. 재혼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비가 오고 날씨가 확 추워져서 매우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사연 듣는 분들 중 저의 매장 고객분들도 계시다면 듣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랍니다. 남편은 작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에 벌써 30년 가까이 다니고 있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근면함은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죠. 부유하진 않아도 남편이 꼬박 같이 가져다주는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저축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외아들이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일이 없었어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죠. 참,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들 자랑에 앞서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우리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서 이제 시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남편은 두 형제 중 맞이랍니다. 시동생이 있고 손아래 동서가 있죠. 제가 시집갈 당시 시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남편이 취직을 해서 그래도 끼니는 때우게 됐었지만 우리는 간신히 방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시작해야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시쳇말로 하면 장가를 잘 갔답니다.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시동생이 동서의 친정아버지, 즉 시동생의 장인이 되는 분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고 따라서 시집의 형편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럭저럭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정도가 되었죠. 시동생은 완전히 처가에 매여 있었고 동서에게는 입안에 혀처럼 굴었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극히 충실하게 처신했고요. 동서는 자신의 친정에 부유하고 시동생이 자신의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해서 시집을 돕는 것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은근히 유세를 떨었답니다. 우선 시집에서 치르는 제사나 명절 등 시집의 행사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시집에 와서 며칠을 고생하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그것을 두툼한 돈봉투로 대신하더군요. 시부모님들께 돈봉투를 내밀고 세상의 최고의 효부라도 된 듯 아양을 떨더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 돈 가지고 이번엔 어디 온천에라도 다녀오세요. 다음번엔 제주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시부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호맹맹이 소리를 내가며 하는 짓이 가관이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탓에 시부모는 그 돈봉투가 못내 반가웠나 봐요. 그래, 네가 효부다, 효부야. 온천 가야지, 암. 우리 둘째 며느리를 아주 잘 봤어. 얘 큰애야. 여기 과일하고 마실 것 좀 드려라.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해도 잠깐 나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10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억울했지만 동서가 시부모 용돈 쥐어주는 것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허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파스를 붙였는데 잠시뿐이었고요.
아무래도 동서를 좀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추석 명절에 뜻밖의 일이 생겼죠. 그래서 동서가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그 손을 물에 담글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는지 길에서 넘어져 오른손을 짚으면서 제 손목이 골절되었죠. 추석을 며칠 남기지 않았을 때 일이었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그 얌체 동서가 독박을 쓰고 일을 혼자 다 하게 되었죠. 시부모는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조심성이 없어가지고서는 원. 평상시에 성질이 급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명절날 아주 편하게 쉬게 되었구나. 아이고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러고 있으니 차례상이나 제대로 차려질지 걱정이로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차례상은 엉망이었어요. 동서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해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하는지 부엌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아 뜨거! 등등 무슨 어드벤처 영화 같았죠. 그렇게 그 명절이 동서에게는 진탕 고생을 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동서는 손목에 깁스를 하고 앉아 입으로만 일을 감독하는 저를 아래 위로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주 많이 고소해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혼자 그 일을 다 하면서 짜증이 날 때마다 시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시동생의 입장은 비록 이랬지만 시부모는 아들에게서 오는 넉넉한 생활비에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올 때마다 동서가 가져다주는 돈봉투에도 감동하는 것 같았죠. 시부모는 둘째네와 비교해서 저와 남편을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남편도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집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볼 때는 적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시동생이 보내는 생활비를 받아보더니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부모의 태도가 더 우스웠죠. 도대체 자식을 돈 많이 가져다주는 순서로 평가하는 부모라뇨. 그냥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생기니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어쨌든 날짜가 흐르고 다음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쇄골을 부딪혔어요. 쇄골 골절이 되면서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또 그 많은 명절일을 동서 혼자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는 정말 이래저래 얌체였어요. 혼자 일을 하게 되니까 시부모한테 돈봉투를 주지 않는 것이었죠. 시부모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자연히 저한테 쏠렸답니다. 아마 동서가 내심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 명절도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사실 2번 다 제가 동서에게 시집살이의 맛을 좀 보여주자고 꾸민 일이었어요. 살짝 다치긴 했지만 약만 처방받았고 깁스는 일부러 구해서 쓴 거였고요. 2번 다 가짜 깁스를 하고 일부러 꼼짝하지 않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소해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2번을 더 위경련이 생겼다는 둥 해서 그런 식으로 명절을 나고 나니까 동서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두툼한 돈봉투가 오지 않으니까 시부모가 동서에게도 어느새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동서가 시부모에게 다시 돈을 드리더군요. 그러고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시부모는 돈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집안의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사다가 놓는다고 해도 별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시부모가 참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제삿날하고 명절날은 어머니, 아버님이 동서한테 용돈을 버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후손이 조상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정성 가득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우리 두 며느리가 다 손을 떼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제사상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동서가 내미는 적지 않은 용돈의 재미를 잊을 수는 없었던가 봐요. 이제는 시부모까지 저와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죠. 이건 마지가 해야 할 일을 둘째 내가 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하고 둘째가 바뀌었어. 마지가 이만큼 우리한테 해줬어 봐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한 살림 꾸려가는 게 그렇게 빠듯해서야 원.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불만이 없었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다닌 직장에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었어요.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당연히 승진도 쭉쭉 해서 월급도 많이 올라갔죠.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부모의 생활비도 올려드렸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답니다.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돈만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저나 아이 듣는 곳에서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야근이다 주말 근무다 해서 일도 많은 회사였죠. 피곤하고 지칠만 한데도 남편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우직하리만큼 성실한 남편에 착한 성품에 공부까지 잘하는 아들에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아무리 둘째네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무시를 해도 저는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그네 너는 좀 더 돈 많이 준다는 다른 회사나 사업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대체 그 별로 전망이 밝지도 않은 회사에 왜 그렇게 주구장창 붙어있는 게야? 아버지,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오래갈 회사예요. 그만큼 경영이 튼실하고 빚도 많지 않은 알짜배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평생 직장이 될 거예요. 비록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요. 사내로 태어났으면 한번 크게 성공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야지. 그저 쥐꼬리만한 월급 매달 준다고 거기에 일생을 걸어? 사내가 그렇게 배포가 없어서 어떡하겠냐? 거기다가 말이다. 그 며느라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만 둘째 내를 봐라. 처가 잘 만나서 돈만 잘 벌지 않니? 이건 맏아들 처가에서 보내는 것이라고는 매번 흙 묻은 농산물 뿐이니 말이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 친정은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정성 들여 농사지은 무공의 식재료들을 서울로 자주 올려보내주셨죠. 시댁에도 매번 그렇게 서울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식재료들을 보내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흙 묻은 농산물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 식재료들은 서울에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 구하는 무공의 천연식품들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특별히 최고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내신 거라고요. 1년을 꼬박 지으신 농사예요. 거기 들어간 정성이 얼마인데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나요? 누가 뭐라고 그랬니? 그저 사위한테 한몫 크게 도와주시는 처가도 많다. 그런 얘기였지. 그 며느라인 네가 왜 그렇게 발칵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꾸 전망도 없는 작은 회사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영훈 아빠, 돈 문제 가지고 제 속 썩인 일 단 한 번도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일원 한 푼 빼지 않고 월급 봉투 다 가져다 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집도 샀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맏손자 영훈이 보세요. 얼마나 속이 깊고 공부까지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런 아들, 손자가 기특하지 않으세요? 할 말이 없으면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우리 시부모의 습관이었어요. 이런 저의 말에 또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슬쩍 꼬집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기에 말을 끊었죠. 동서는 세월이 지나도 얌체짓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사실 동서의 그런 행동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9번이나 쪄서 숙성시킨 인삼인데요. 거기다가 꿀을 재워서 먹기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드시기에도 편하시죠? 아버님 요즘 기력이 좀 떨어지셨다면서요. 옆에 두고 하루에 3~4번씩 드세요. 떨어지면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아유, 그놈의 코맹맹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바로 그 타임에 들고 들어간 밥상을 그만 제가 엎고 말았어요. 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동서한테 다 쏟아졌죠. 형님, 도대체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형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이 물건 한국에 단 5벌밖에 안 들어온 옷이라고요. 다시 구할 수도 없는 옷이에요. 명절 지내러 시집에 오는 며느리가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쓰나. 몸빼 바지까지는 아니어도 일하기 편한 복장이면 되는 것이지.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티셔츠에 기름 냄새가 배서 빨아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영훈 아빠 입던 옛날 티셔츠 입고 와서 빨지 않고 버리기도 하거든. 동서, 그러니까 명절날에는 시집에 오는 며느리답게 입고 와. 패션쇼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동서가 소리소리 지르며 옷에 묻은 얼룩들을 닦아내기 바빴어요. 그게 그런다고 닦아지나요? 나중에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라고 하고 제가 티셔츠와 바지 여분으로 가져온 것이 있으니 주겠다고 했죠. 저의 이 말에 동서가 더 열받아 하더라고요. 동서가 약이 올라 방방 뜨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죠. 사실 제가 짐짓 동서 쪽으로 상을 기울여 엎었었거든요. 약이 단단히 오른 동서가 저를 칠 듯이 대들었고 시부모도 동서의 편을 들었죠. 너는 아무튼 조심성 없기로는 세계의 최고로구나.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집안에서 넘어지고 이제는 상까지 없고 집안의 가스불은 제대로 잠그고 다니니? 집에 불 내지 않을까 걱정이로구나. 아무튼 이 동서와 저는 세월이 지나도 친해질 기미가 없었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동서의 얌체짓에 복수를 해주고 있었죠. 동서는 동서대로 여전히 돈을 앞세워 시부모의 환심을 사면서 시부모가 우리 집과 동서네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도 노골적으로 내지는 은근히 우리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무기로 우리를 무시하면서도 동서가 한 가지 우리 집에 열등감을 가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문제였답니다. 동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딸은 피아노를 시키겠다나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아들아이가 공부에는 영 뜻이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물었었나 봐요. 군아버지, 저는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피아노를 시키겠다는 딸아이의 취미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 머리도 길고 옷도 정교한 인형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찌나 예쁘게 만들어 놓는지 감탄을 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한 번은 명절날 제 머리 고무줄이 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자 어디선가 나무젓가락을 하나 구해오더니 그것을 비녀처럼 사용해서 예쁜 올림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코디네이터나 스타일링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아이였죠. 큰 조카인 아들아이는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딸아이에게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여보아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그게 참 안타까워 보였는지 서방님에게 한번 말을 꺼냈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이에요. 재훈이한테 어쩌다 물어봤는데 축구가 좋다고 하더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돈하고 잘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축구 선수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니?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야. 형, 재훈이가 나한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 말은 먹히지도 않는다는 거 형도 잘 알잖아요.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애들 엄마가 완전히 꽉 쥐고 있다니까요. 변호사, 피아니스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있는걸요. 아이들의 형편이 이러니 동서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죠. 우리 세훈이도 사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최고로 좋은 아이라고요. 조금만 노력하게 도와주면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이 정도 성적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말을 붙이면서 조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의 공통적인 믿음, 아니 착각, 아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형편의 아이에게 과외 선생을 붙이거나 비싼 학원에 보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런 것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칸방에 살던 때였어요. 단칸방에 상 하나를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대학교도 평소에 원하던 좋은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했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일하세요. 제가 졸업하고 나면 아빠 집에서 쉬실 수 있게 돈 많이 벌어올게요. 엄마도 매일 장부 펴놓고 계산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저 자신 있어요. 아들의 이런 말에 우리 부부는 콧등이 시큰해졌답니다. 동서는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몇 년을 방에 틀어박혀서 고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 레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학점도 좋아야 하고 영어 성적도 뛰어나야 한다죠.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뛰어나야 잘 볼 수 있다는 시험까지 통과해서 로스쿨에 가야 한다죠.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무슨 이런 공부에 재미를 붙이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려야 하는 조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결국 큰 조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고 작은 조카인 딸애는 대학엔 가기 싫으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대요. 동서가 펄펄 뛰며 반대한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였어요. 동서는 어쨌든 이래저래 저와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두 동서가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는 가운데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죠. 아이들도 이제 장성했고요. 우리 영훈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연봉 수준도 한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첫 자동차를 샀어요. 기념으로 제 아버지 회사에 가서 모시고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까지 동승했죠. 사실 남편은 평생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오늘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퇴근하게 생겼네요. 일부러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둘 다 왔어? 영훈이 너 차 뽑았다고 하더니 벌써 나왔니? 오늘 우리 아들 덕에 지하철 안 타고 퇴근 한번 편하게 해보자꾸나. 아들은 나온 김에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남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차가 좀 막히긴 했지만 아들이 산 첫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정말 기분이 최고였답니다. 잠깐만요. 저 앞으로 작은아버지가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림없이 봤어요. 작은 엄마하고 같이 나오셨나 봐요. 전화해보세요. 근처에 계신 김에 제가 저녁 대접 같이 하게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으며 영훈이가 가까이서 두 사람을 본 것 같으니 저녁을 산다고 했죠. 형, 영훈이가 잘못 봤나 봐요. 저 오늘 강남에 간 일 없는데요.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이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라는데 굳이 동서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식구끼리 근처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와서까지 계속 자기가 본 사람이 작은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틀림없이 작은아버지였어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요. 숙모는 길 안쪽에 계셔서 잘 못 봤고 작은아버지는 확실히 본걸요. 쇼핑 가방을 많이 메고 계시던데요. 숙모하고 쇼핑이라도 나오신 것 같던데. 제 눈이 틀림없어요. 눈까지 마주쳤는걸요. 다음번에 동서와 어찌저찌해서 통화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말해주었죠. 동서도 자신은 그날 강남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잘못 본 것이 틀림없었죠. 어머나, 영훈이가 이제 차를 샀다고요? 우리 애들은 20살 될 때 차 한 대씩 다 뽑아줘서 능숙하게 운전해요. 영훈이더러 운전 조심하라고 하세요. 운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우리 동서였어요.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죠. 저는 이제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답니다. 알았네. 조심하라고 할게. 처음이니까 알아서 조심할 테지만 말이야. 걱정해줘 고맙네. 아들이 받는 연봉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이 결코 공짜는 아니더군요.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어요. 일에 파묻혀 사는 아들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할 나이였죠. 저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나이가 홍기가 들어서면서 슬슬 걱정이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소식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아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우리 두 내외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들처럼 인류 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라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설명하는 그 아가씨의 집안 상황이 좀 마음에 걸릴 만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헤어지셨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딸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이라니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인즉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곧 재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었지만 딸이 어릴 때 재혼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될 것 같아 차라리 성장해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죠. 이 아가씨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심해가며 집안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헤어지셨지만 새아버지 되실 분은 어머니가 워낙 오래전부터 만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아버지 되실 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신 분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결국 제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싶었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동서를 보는 것 같았고 그 집에 매여 사는 시동생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동서 때문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학지를 뗀 저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감이 묻지도 않은 새아버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남편이 유쾌하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 잘 됐구먼. 어머니께도 그동안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번 결혼에도 그분이 혼주석에 앉으실 건가? 며느리감이 그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결혼을 하실 것인지 제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새아버지 되실 분이 사업상 정리를 하셔야 할 일이 많아서 그 정리가 끝나야 어머니와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 마음에 그다지 흡족한 대답이 아니었죠. 결혼 전이라면 그냥 남자친구인데 혼주석에 앉다뇨. 썩 내키는 혼처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쪽 집안 사정이 그렇다 해도 무조건 말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시부모에게 전화를 했죠. 시부모도 당연히 맏손주의 결혼에 관심이 컸기에 며느리감을 만나본 일을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말했죠.
저처럼 며느리감의 성장 과정과 집안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더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서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었죠. 어머나, 형님, 영훈이가 그 집 사업을 물려받는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처가에서 받은 게 없으신데 영훈이는 그래도 아이가 똑똑하니 경제력 있는 장인을 만난 모양이네요. 아, 참, 장인이 아니라 장모의 남자친구라고 했던가요? 아유, 좋은 집안하고 혼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 신랑 하나 똑똑하다고 좋은 집안하고 사돈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랑의 집안이 좋아야지 좋은 집안하고 사돈이 되죠. 이 말에 제가 발끈해버리고 말았죠. 나는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 영훈이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애야. 그리고 영훈 아버지는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일확천금 바라는 일 없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우리 친정에서는 영훈 아버지를 최고의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이야. 나는 사실 서방님이 처가에 매여서 자신의 의견 한번 제대로 말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더 안 돼 보였네. 동서가 이 말에 또 따박같이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세훈 아빠를 종 대하듯이 했단 말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들리네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형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말씀을 참 함부로 하세요. 제 속이 얼마나 긁혔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을 함부로 해? 그게 아랫사람이 손윗사람한테 쓸 표현인가? 자네야말로 시집와서 돈봉투 뿌린 것 말고는 한 일이 뭔가? 하다못해 제사상 하나, 차례상 하나를 제대로 차려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말이야. 그날은 이렇게 동서를 따끔하게 야단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주 나를 받은 사람 마냥 신이 났더라고요. 영훈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그런 혼처를 만나게 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주눅들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일단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은 상대방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신이 나 있는 사이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새아버지 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죠. 아들의 말로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아서 말만 들었지 아들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콕 집어서 물었어요. 설마 그 아버지 될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한다니까 네 숙부처럼 그 집에 묶여서 그렇게 살 생각은 아니겠지? 라고요. 아들이 웃더라고요. 아들의 꿈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임원급 이상으로 승진한 다음에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든 다른 사업을 하든 생각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천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시동생처럼 사는 것은 정말 싫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아들의 말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실질적인 혼주가 될 사람이었기에 며느리감의 새아버지가 될 사람도 상견례장에 올 것이라고 했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사돈과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바깥사돈 역할을 한다뇨. 제대로 하자면 안사돈 한 분이니 저만 상견례에 나가고 나중에 안사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만나는 것이 경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았기에 우리 아들의 얼굴도 못 보았다니 겸사겸사 상견례에 나와서 우리와 인사도 하고 아들의 얼굴도 보겠다는 것이었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 쪽이니 우리가 먼저 나가 있는 것이 예의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30분 정도나 일찍 상견례장에 도착했답니다. 30분이 흐르고 약속한 시간에서 약 5분 정도 전에 안사돈과 바깥사돈 될 분, 그리고 며느리감이 상견례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견례장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형, 영훈아, 어떻게 여길. 저는 정말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어지럼증까지 느꼈어요.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여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네 새아버지가 될 분이 정말 맞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인가요? 작은아버지라뇨? 우리 새아버지 될 분이 어떻게 영훈 씨 작은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일일 거예요. 며느리감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예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여기 이분은 분명히 우리 작은 아버지셔. 그리고 네 새아버지 될 분이 맞다고 네가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장모님과 만난 지도 한참 됐다면서. 그렇다면 상황은 분명하네. 작은아버지, 이제 작은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동생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는지 일어서서 도망을 치듯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안사돈에게 물었어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나셨나요? 아니면 가정이 있는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셨나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꼭 들어야겠습니다. 안사돈 될 사람이 말이 없더군요.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 묵언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안사돈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예비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고 아들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서로 대화 없이 천장만 보고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깼죠. 형님, 그 대단한 사돈댁하고는 상견례 잘 끝내셨어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영훈이도 회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장인 될 분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세훈 아빠처럼 편하게 집안일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내가 지금은 자네에게 할 말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야. 내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 테니 말이야. 전화는 꼭 할 거네. 해야 할 얘기가 있거든. 그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전화를 끊자 이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자신의 결혼 문제와는 별도로 이 이야기는 작은 어머니한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도 아들의 의견에 찬성했답니다. 결코 동서를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동선의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견에 찬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있었죠. 곧 동선의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일구신 사업체의 명의까지 시동생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경영만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동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 시동생의 모습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신 분이었죠. 그 인물을 빼닮아 젊은 시절에 정말 여러 여자 울리던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이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가더군요.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결국 아들이 이틀 정도를 고민하고 나서 우리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은 우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던 아가씨와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은 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그러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내의 모처로 두 사람을 불러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작은 어머니를 속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결혼 문제 때문에
작은 어머니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작은 어머니만 나오라고 했죠. 동서야 보나마나 가뜩이나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비아냥거려주고 싶어 했겠죠. 동서가 얼른 조카인 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인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상 회사나 집 밖에 있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들이 작은아버지를 찾아내어 누가 모여있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소로 차에 태워 데리고 왔어요.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셈이었죠. 여기가 도대체 무슨 자리인가요, 형님? 저는 형님만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두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네요. 혹시 며느님 되실 분하고 안사돈 되실 분이세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시동생을 보고 동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동생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예비 안사돈을 다그쳐 언제 시동생을 처음 만났는지 물었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저 아이가 아직 어릴 때니까요. 이 사람이 늘 이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 집안의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했었고 요즘 들어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눈치 빠른 동서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캐치한 것 같더군요. 잠시 얼이 빠진 듯 했던 동서가 시동생을 다그쳤어요. 당신 결국 돈을 보고 나하고 결혼한 거였어. 그 긴 시간을 참 잘도 버텼네요. 더군다나 20년간이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하고 합치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도 꼭 돈이 있어야 합칠 수 있었던가 보네. 요즘 와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칫하면 모르고 명의를 넘길 뻔했어요. 내 선택은 분명해요. 당신의 생각을 안 이상 이혼할 거예요. 형님의 안사돈 되시는 분, 이제 선택은 당신만 하시면 되겠네요. 돈을 보고 결혼한 시동생과 돈을 그토록 좋아하며 돈을 앞세워 살아온 동서의 콜라보라고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안사돈 될 뻔했던 사람의 선택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요? 아들이 곧이어 파혼을 선언하더군요. 사돈 될 뻔했던 사람과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고 시동생이 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사람들이 나가버리자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다투며 지낸 동서였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야, 동서. 동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돈, 그것 때문에 평생을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래. 서방님은 원래 일하기도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결혼해서 장인 아래에 잘 붙어있다고 생각했었어. 돈에 팔려간 결혼,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이제 알았으리라고 생각해. 그렇게 허망한 돈을 믿고 시집에 대한 도리까지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인성을 고치지 않으면 돈은 아마도 동서를 계속 속이고 말 거네. 동서가 이미 이혼을 선언했고 아들도 파혼을 선언한 마당이었어요. 시동생이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매달렸다는군요. 하지만 동서는 매몰차게 이혼을 진행했다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동생의 내연녀, 즉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의 엄마는 시동생을 버렸다죠. 시동생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랬던 것 같더군요.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 남이 되는 날 시부모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떠나더군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찧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겠네요. 형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 말을 끝으로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져 갔답니다. 평생을 개와 고양이처럼 다투며 살았지만 그렇게 떠나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니 아주 살짝 눈물이 나더군요. 제일 큰 걱정은 아들이 받았을 상처였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는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책상에만 붙어 있는 샌님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강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곧 진정한 아들의 인연이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우리 내외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서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